유질소, 메탄 한 6가지 정도의 온실가스, 7대 온실가스가 있고, 이 온실가스를 놀라운 거는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1년에 온실가스를 얼마를 배출하는지가 통계에 다 잡힙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성소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가까이 기업이 온실가스 얼마를 배출하는지, 계명대학이 얼마를 배출하는지, 대구대학이 얼마를 배출하는지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단위로도 자, 온실가스 너네 얼마 줄래? 라고 했을 때 그 통계치를 보고 국가의 목표를 삼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냐면은 배출권 거래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를 한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배출권 거래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도 온실가스 배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잡습니까? 큰 산업체들, 우리나라 한 400개 정도의 산업체들이 배출하는 양을 통계로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을 해주고 그 이상 배출을 하게 되면은 초과했으니까 시장에서 그 배출권을 사가지고 자기 할당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데요. 할당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배출을 하게 되면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톤당 3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눠줄까요? 적게 나눠줄까요? 적게 나눠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함부로 배출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에서 가장 에너지 많이 쓰는 데가 서울대인데 이 할당받은 양을 넘어서 가지고 올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데만 5억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인데요. 많이 면적으로 나타나는 곳들이 많이 배출하는 곳입니다. 중국 1등, 미국 2등, 인도가 3등, 러시아 4등, 그 다음에 일본 5등, 6등이 독일이고 7등이 한국으로 돼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현재 1등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지금 말고 역사상으로 쭉 배출했던 총량을 얼마나 배출한 게 중요하니까 누적 배출량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누적 배출량 1위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 2등이 유럽연합이고 중국이 이제 3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적 배출량으로 치면 중국도 이제 만만치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누적 배출량으로 치면은 12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올리는데 일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서 나라마다 피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97년에서 2016년까지 각각의 나라가 기상재해라든지 기후변화 때문에 입은 피해 액수 그리고 피해 정도를 다 계산해가지고 어떤 나라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가를 리스트로 쭉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하게 나타내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나라들입니다. 여기 1등 온두라스가 제일 취약하고요. 하이티, 미얀마, 니카라구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저런 데가 기후위기, 지구평균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피해를 입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나라는 이렇게 배출을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풀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좀 희망을 걸 거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파리 협정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모두가 줄이기로 했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중국 같은 나라들은 아니야 선진국이 줄여야지 이렇게 하면서 뺄 수 있는데 모두가 줄인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나라들도 다 줄인다? 어떻게 이런 협상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선진국들이 그래도
개도국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돈을 마련해서 도와주겠다라는 일종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두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선진국은 2020년 언제부터? 내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약 120조 정도를 돈을 모금해가지고 이 나라들이 홍수라든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자 같이 주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판이. 그래서 이건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낸 약속인데 지금 누가 이걸 깨려고 하고 있죠? 깼죠? 미국이 깬 거예요. 미국이 배출량 2위 국가에다가 누적 배출량 1위 국가인데 지금까지 기후 협상에 대한 약속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데다가 파리 협정에 나가겠다는 건 모두 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자, 이게 막 복잡하게 써 내려간 2015년도에 각 나라들이 우리 이만큼 줄일게 약속한 숫자들이에요. 지금 이 숫자들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하나만 감이 잡히도록 여러분께 좀 도와드리자면은 EU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마이너스 40이에요. 이게 EU의 감축 목표예요. 이건 어떻게 보냐면은 1990년대 수준의 배출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90년대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얼마를 줄인다? 40%를 줄여요. 자, 그 나라 온실가스의 약 한 80% 정도가 화석 에너지 소비에서 나온다고 치면은 EU의 목표는 1990년대 EU가 사용하던 화석 에너지 소비량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도 얼마를? 40%를 줄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도 여러분 이 공간도 한번 둘러보세요. 화석 에너지의 흔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가 되든지 뭐든. 그럼 이 공간에서 화석 에너지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지운다 하면 몇 개의 등이나 전기 소비량을 확 줄이든지, 아니면은 매우 효율이 높은 기자재를 쓴다든지, 아니면 화석 에너지 말고 다른 에너지로 만든다든지.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이 IPCC 보고서, 특히 지난해에 나왔던 1.5도 특별 보고서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께서는 이제 아까 3.8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파리 협정의 목표는 우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어느 선에서 저지하는 거냐면은 2도에서 저지하는 거예요. 근데 2도에서 저지하려고 하니까 어떤 나라들은, 아까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지금도 죽을 것 같아. 2도까지 못 기다려. 우리는 1.5도여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학자들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1.5도일 때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2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해 주세요. 그럼 그거 보고 우리가 선택할게. 이렇게 됐던 거고, 자, 이게 과학자들이 막 제가 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1.5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2도가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여서 얘기한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봤더니 우리가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데 1.5도여야 될 것 같다 라고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그게 어디서 열린 회의였냐면은 한국에서 열린 10월달에 열린 회의였어요. 자, 제가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하나는 산호의 소멸, 1.5도일 경우에는 전 세계 산호의 소멸 가능성이 70에서 90%고 2도면은 몇 퍼센트 이상이요? 99% 이상이에요. 자,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가 오르면은 산호가 소멸해요. 산호가 소멸하면 이제 바닷속에서 우리가 막 여행 갔을 때 아름다운 산호를 못 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산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그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쌀이라도 먹고 살지만 생선, 물고기 잡아서 사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식량 수백 쇼크가 갈 수 있어요. 그다음 이것도 보시면은 1.5도일 때
북극 아까 보셨죠? 북극이 완전히 소멸되는 빈도가 100년에 한 번씩 북극이 여름에 다 사라져버려요. 100년에 1.5도면 1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한데 2도가 되면은 10년에 한 번씩 북극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이거는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영국 사람들 도대체 왜 그래? 왜 멸종저항이라고 너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들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영국은 과학자들에 대한 보고서의 신뢰도가 높은 나라이고 우리는 인용은 하고 읽기는 읽지만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자들이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 보고서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래서 그 차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10년 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030년 대비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남았죠. 10년 안에 2000년 대비 45%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양의 절반 가까이를 10년 안에 줄여야 돼요. 절반 만만치 않죠. 그리고 1.5도에서 안정화시키려면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어야 돼요. 넷제로라 하면 최대한 배출 속량을 줄이고 그럼에도 이만큼 배출하는 거는 정말 나무를 열심히 심어가지고 걔를 흡수해서 플러스한 것을 마이너스로 엮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만만치 않은 숙제를 우리한테 남기고 있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독일 이런 데는 교토 이전서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달리기를 한 거예요. 달려서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은 2025년도에 영국의 모든 석탄 발전소 문을 닫아요. 석탄 안 써. 이렇게 되는 거고 독일은 기후도 기후지만 우리는 원전 너무 무서워. 원전부터 줄여야겠어. 라고 해서 독일은 2022년도에 원전이 제로가 돼요. 그런 대신에 독일은 뭐가 많냐면은 갈탄이나 석탄 자원이 풍부하거든요. 석탄 발전소 비중이 높았죠. 근데 최근에 독일에서 우리가 석탄 발전소 제로 시점은 2038년이에요. 이제 원전 비중을 줄였으니까 우리는 석탄을 줄이겠어. 라고 작업을 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연도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도 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석유가 없어서 자동차를 이제 디젤로 안 달리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화석 에너지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인도가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 판매 금지 연도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2040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은 뭐 느슨하네 앞으로 20년 뒤야가 아니라 무공해차 의무 판매제 같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차량을 100대를 팔려면은 그 중에 10%인 10대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변하고 있고 이런 나라들은 이미 재생가능 에너지 전체 전력 중에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30%, 40%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2030년에 20%. 2030년에 20%. 이미 많은 나라들이 달성한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달려가지고 10년 뒤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에너지가 정쟁화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태양광 풍력이 매우 한국에서는 보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수요 관리도 하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지금 좀 부딪히고 있는 숙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제가 정리한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연도입니다. 쭉 이게 설정 국가, 그다음에 검토 국가, 법제화하지 않은 국가 아직은 그다음에 의무 판매제 도입 국가 있고 한국은 아직까지 이 논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석탄 발전소 제로를 목표로 하는 나라들입니다. 유럽 국가들인데요. 다 연도를 보시면은 EU 국가들은 2030년 안에 석탄 발전소 제로를 만든다. 그리고 정말 신규 석탄 발전소 새로 건설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석탄의 시대가 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봤더니 석탄 발전소 발전 운영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계속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할당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석탄 발전소를 뭘 하고 있으니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되고 있고요. 전 세계 재생가능 에너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그 다음에 3위가 독일, 인도, 5위가 일본이에요. 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우리 한중일 비교 많이 하잖아요. 한중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위가 중국이고 5등이 일본, 7등이 한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재생가능 에너지도 1등이 중국이고 5등이 일본이면은 우리도 한 7등 정도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쭉 순위 밖에 밀려나 있거든요.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매우 적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전환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정말 귀에 너무 익숙한 주장이 한국은 재생가능 에너지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땅덩어리 좁고 기술이 안 돼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멈춰 있는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일단 이 재생가능 에너지가 이제 쌉니다.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지난 21일 날 충남에서 탈석탄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EU, 미국, 독일, 인도 다 왔어요. 거기서 연구자들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우리 이미 그리드 페리티를 지났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는 석탄 발전소 없애기 위해서 환경단체들이 엄청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 별로 우리 할 일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미 태양광 풍력이 석탄이나 가스보다 더 싸졌기 때문에 이제는 운동으로, 환경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격 정리가 된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기술인데요. 저도 2010년도에 제가 책을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 풍력 발전기가 2메가와트가 이제 최대로 이제 생산하는 거였어요. 보통 원자력 발전소 1기가거든요. 1기가는 1000메가예요. 계산해 보면은 용량으로 이 2메가와트짜리 풍력 발전소 500개를 꽂아야지 원자력 발전소 1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500개. 2메가 곱하기 500 해야지 1000이니까 500개 꽂아야 되는구나 싶었는데 그 10년 사이에 지금 풍력, 특히 해상풍력 발전기 지금 네덜란드에 설치하는 거는 12메가와트짜리가 나왔어요. 12메가와트. 그래서 12메가와트짜리는 약 한 80개 정도를 바다에 꽂으면은 원전 한 기 용량으로는 나오거든요. 용량으로. 그래서 영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고 그 사이에 2메가와트짜리가 12메가와트짜리로 이렇게 커지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이건 지난해 제가 코펜하겐에서 찍은 장면인데요. 이게 2메가와트짜리예요. 2메가와트짜리 20개에서 이제 그러면 40메가까지잖아요. 40메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 덴마크 이거 2000년에 지었대요. 2000년에 이미 2메가와트 해상풍력을 지었고 그리고 이걸 지을 때도 절반은 시민들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출자해서 절반은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갔고요. 이제 그때 2000년 당시에는 20개 꽂아가지고 40메가 했는데 지금은 몇 개 꽂으면 되는 거예요? 3개, 4개 정도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고 특히 이제 제도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 온실가스 추력 안 줄이면 제재할 거야, 배출권 거래제 할까 이 정도였다면은 정말 요즘은 제도화돼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앞부분에 10년 시간이 별로 없고 온실가스 빨리 줄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요즘 아주 뜨겁게 얘기되는 게 그린 뉴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로운 전환. 이건 우리한테도 중요한데 에너지 전환을 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면은 어떤 산업은 흥할 거고 어떤 산업은 쇠하지 않을까요? 화석에너지나 석탄발전소 어떻게 될까요? 쇠퇴하겠죠. 이것은 쇠퇴하는 산업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너네 망하는 거야. 망할 줄 몰랐어? 이게 아니라 자,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화석에너지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거기에서도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고 산업이 발달했을 텐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질서 있게 대책을 마련하면서 전환할 수 있는가 이런 준비를 하자라는 게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야는 여러분 세상의 경제 변화는 금융이 주도를 하죠. 금융이 돈을 빼는 거예요. 금융이 석탄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한 돈이 CO2를 유발해서 지구온도를 올리는 데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아리백은 기업들이 알아서 제 생각에는 100%로 물건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고요. 특히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와 일자리와 불평등 해소 이 세 가지를 같이 풀겠다라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대선 중이죠. 내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이 공화당에는 트럼프가 나오는 게 확실시되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에서는 이 세 분이 출마를 하는데요. 이 세 분의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온실가스 줄이는 미국을 만들겠다. 미국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해봐라. 우리 더 줄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사람과 인력과 예산을 쓰겠다라고 했고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바이든도 1.7조 달러, 샌더스는 16조 달러, 2조 달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조 달러가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2,4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한 5배 정도를 투입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계획 만들잖아요. 이 계획을 대구시가 진짜 실행할 생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계획 만들고 난 다음에 던지셔야 돼요. 대구시에. 자, 이거 우리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번이나 모여가지고 만든 자료인데 이걸 예산 배정 하나도 없이 캐비넷 안에 넣는다? 이건 정말 시민을 무시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그 정책을 한다 안 한다는 예산을 배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은 이렇게 작동하고 있고 아리백 해외 기업들 애플 같은 데가 아리백을 하니까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아요. BMW가 자동차 만들면서 아리백 하겠다고 하니까 BMW의 배터리 납품하는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도 영향을 받아요. 최근에 해외의 모 회사가 한국에 너네 아리백 하기 위해서 배터리 재생가능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우리가 이만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아리백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쫙 퍼져가지고 저희 안에서는 와 재생가능 에너지를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게 경제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되는구나 라는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게 그린 뉴딜은 미국 안에서만 아니라 지금 뉴욕시의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제가 서울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다른 해외 도시들의 정책을 보는데요. 볼 때마다 조금 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린 뉴딜을 어떻게 하냐면은 법안, 우리로 치면 우리는 중앙정부 법이 크고 지자체 조례가 좀 거의 약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뉴욕시가 법안 같은 것들을 통과시켜 버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뉴욕의 온실가스의 3분의 1은 중대형 빌딩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중대형 빌딩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줄여. 안 줄이면 벌금도 물릴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정책하면 막 건물주들 뭐 난리가 나겠죠. 근데 줄여야 됩니다. 2030년까지 40%. 거기에 돈을 쓰세요. 돈을 쓰는다는 것은 단일 사업을 하든 LED를 바꾸든 지붕에 태양광을 올리든 빌딩과 빌딩 사이에 풍력 발전기를 달든 돈을 쓰세요. 돈 안 쓰고 온실가스 못 줄이면은 벌금 물릴 겁니다. 이렇게 정책을 펼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결을 해보시면은 제가 앞부분에 기후위기 되게 심각하다고 얘기했죠. 2030년까지 절반 줄여야 된다고 했죠. 자, 그 절반을 줄이는데, 자, 여러분, 이제 온실가스 배출 줄이셔야 됩니다. 텀블러 가지고 다니시고요. 대중교통 열심히 이용하시고요. 이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합시다. 라고 해서 감축 목표량이 달성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네 3분의 1이야. 너네가 줄여야 돼. 우리 목표 달성하려면 30년까지 40% 줄여. 그리고 2056년까지는 80% 줄여야 돼.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LA의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여기는 203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나무를 2021년까지는 9만 그루를 심겠다. 그래야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목표를.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2035년까지는 하수의 100%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온실가스 하면은 에너지만 막 얘기하잖아요. 화석에너지. 저도 오늘 그렇게 강의를 했지만 사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있어요. 그래서 이 LA 그린 뉴딜 정책은 자, 우리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스트는 그러니까 쓰레기는 이렇게 갈 거고요. 물은 이렇게 재활을 할 거고요.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대중교통에 있어서 전기 버스로 2030년까지 100%갈 겁니다. 나무 이렇게 심을 겁니다. 이렇게 다 종합으로 가 있어야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점점 지역화되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끼셔도 비행기 한 번 타면 온실가스 배출 엄청나게 결산해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서는 쓸데없는 비행 여행을 줄입시다. 너무 자주 비행기 타고 나니까 비행 여행을 줄입시다. 그리고 항공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더 비싸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해서 세금 매깁시다. 독일에서는 육류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고기 많이 먹으면은 메탄가스 배출하니까 거기에 세금 매깁시다. 우리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세금 매기고 뭐 올리고 이런 거 되게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소비를 스스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류세, 항공세, 탄소세 이런 것